세계적으로 가장 미움을 받는 작품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요. 돈이죠. 예, 돈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근데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죠. 그렇죠. 네. 이제 단체장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가 남겨준 숙제를 이제 미래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미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인사, 서로 인사. 안녕하세요. 이 립스틱을 제대로 안 발랐는데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뭐라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래갖고 매우 편하게. 저도 제주도 방송했던 것도 뒤져봤는데 특징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패널 분들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도록. 뭐 하면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잠깐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어딘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저기 끝에는 책 읽는 소녀상도 보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 학교마다 꼭 이런 큰 나무 그리고 저런 소녀상 하나쯤은 있었잖아요. 제 예상이 맞다면 혹시 여기가 학교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곳은 예술고 사냥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예술가들이 레지던시,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특정 공간에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얘기를 나눠볼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희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미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술관 안에서 하는 일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는 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도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야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미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공공미술이라는 게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정확한 그 범위를 제가 몰라서 좀 낯설었는데 시청자들이 좀 공공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대표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미술이 꼭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어떤 갤러리나 이런 곳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도심 어느 한 곳,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곳,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교정에서 봤던 소녀상처럼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 속에 놓인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되게 우리가 공공미술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위와 그리고 어떤 오브제 형태의 작업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미술이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아마 이제 제주가 아닌 서울에 있긴 하지만, 그쵸. 네, 아마 그 청계천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심 속 예술 작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소라기둥, 소라탑이라고 이렇게 다른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대체 뭘까? 달팽이인가?
골뱅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소라탑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그 다슬기처럼 생긴 그 형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고동이다, 그 소라다라고 하는 그 원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계천에서 살았을 법한 생명체의 하나인데 그런 모티브가 이제 작가가 생각해낸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알고 딱 들으니까 또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흥국생명 광화문 사거리죠. 네네네. 흥국생명 빌딩 앞에 있는 해머링맨, 망치질하는 남자라는 오,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아마 저희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미술, 왜냐하면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일반인들이 매일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길거리 오고 가면서 만나는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도심 속에서 어떻게 예술이 만나는가, 그 공공의 장소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 그게 바로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공공미술이 만들어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사실은 미술관에서만 예술을 볼 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보편적인 사고에서 출발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망치질하는 남자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작품이 아니고 한 7번째 도시에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고, 저희가 LA에도 있고 베를린에도 있고 여러 지금 유럽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망치질하는 남자가 모티브가 됐던 거는 실제로는 3m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였고, 이 크기에 있는 작품들이 미술관에서 소개되니까 작가로서는 미술관에 한 7곳 정도의 이곳저곳에서 소개되다 보니 본인도 이게 미술관에 있을 게 아니다, 이제 좀 밖으로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된 게 이제 LA에 생긴, 베를린에 생긴, 그러면서 20m로 크게 확장이 됐죠. 그래서 큰 공간,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생명, 그러니까 생존감, 활동적인 어떤 그런 희노애락이 다 녹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워커라는, 실제로 노동자라는 이름을 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망치질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죠. 해머링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공공미술이 뭐다라는 느낌은 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저를 포함해서 감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공공의 장소에 있는 작품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의미로가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공공미술을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준들로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좀 여러 가지 시각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미술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작품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작품들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미움을 받는 작품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 이번 기회에 아트넷 뉴스에서 꼽은 그 미움받는 작품들을 저도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보면서 흥미롭기도 하지만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집트 사말루트에서 주민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철거된 작품이 있는데, 철거가 됐다고요? 네, 네페르티티 동상인데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네페르티티의 이미지와 이게 설치된 조형물의 이미지가 뭔가 일치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동상이라든지 마가릿 대처 영국 전 총리에 대한 이제 동상,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캐나다 퀘벡시에 선물했던 역사와의 대화나 이제 유명한 조각가인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인 런던 올림픽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막 겉의 외형이 좀 흉측하거나 혹은 좀 기괴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것의 작품성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제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공감을 얻지 못한 게 가장 좀 크지 않았나. 그래서 미움을 받지는 않는가 싶어요. 철거 논란이 있었던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리차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라는 작품 세 분 모두 다 아실 텐데 이 작품도 철거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리차드 세라의 이 기울어진 호라는 작품이 아마 공공미술에서 공공성과 장소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에서 어떤 퍼블릭한 공간, 대중적인 공간에서 있었을 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일깨우는 되게 기념비적인 작품의 사례입니다. 이 기울어진 호라는 작품이 한 30m가 넘어요. 한 36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가 3m 정도 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그 큰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큰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그 광장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와 광장에 등장했을 때는 엄격한 이제 차이가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광장을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이 홀을 애둘러서 가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억울하시겠어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이 억울해함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거 소송. Located in Federal Plaza in downtown New York, it was paid for with U.S. government funds and was completed in summer 1981. Many people feel it is Sarah's finest work, but 13,000 people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작가 편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작품의 처음 의도를 존중해주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작가는 너무나 이 작품이 철거되면 이 장소성에 여기에서 철거되면 이 작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철거되면 안 된다라고 법적 변호, 증언까지 했는데 결과는 철거됐습니다. 그 작가님은 또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엄청난 상처와 굉장히 큰 이슈. Tilted Arc was finally dismantled by American government agencies on the night of 15th of March, 1989. Richard Serra has said of this type of sculpture that to remove such work 이거는 사실 결과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작가가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자, 이 공간의 주체가 되는 많은 대중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는 법적인 입장에선 대중의 편을 설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철거가 됐습니다. 이게 1981년에 설치가 됐다가 89년에 철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기나긴 긴 싸움을 거쳐서 했고, 이 작품은 작가로서도, 그리고 저희가 그 작품 매개하는 이 전문가 군들에서도, 그리고 대중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됐고요. 네.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도 이제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미움받는 작품들을 떠올리시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 주변의 작가들 중에서도 이제 안타깝게 너무 이렇게 시끄러워져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케이스도 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렇게 그런 이슈가 사실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작품을 지나칠 텐데 이렇게 특정 몇 분이 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제 이슈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에 너무 성급하게 싫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철거하자. 이거는 사실 나쁜 건 맞아요. 근데 그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표시하거나 좀 이게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그 소통과 그 회의를 통해서 철거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술이라는 게 항상 익숙한 거를 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항상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를 이제 개척해 나가는 분야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직접 작업을 또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철거되는 작품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눈가가 조금 촉촉해 보이긴 합니다. 네. 철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철거 논란이 있었던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 그 아티뉴스에 뽑아진 작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작품이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들 서울 한복판 강남 그 대치동 사거리에 포스코 빌딩이 있어요. 포스코 빌딩 바로 앞에 보면 아마멜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그 10개의 좀 미움받는 좋아하지 않는 작품이라고 꼽혔는데 저희가 한 그 작품이 96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어글리하다, 예쁘지 않다, 고철 덩어리다. 심지어는 17억의 예산으로 원래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철강 회사다 보니까 그 스틸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무게를 가진 그 철들을 앞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랭크 스탈레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아티스트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고철이 사라지는 사건도 생겼었습니다, 사실. 어머, 그럼 그 17억이 사라진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죠. 이거는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고철인 줄 알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철이 용광로에 녹여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찾아내서 작가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작업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사실 저게 무슨 아름답냐. 조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즐기기에는 너무 아름답지 않다. 구멍도 나고 어그러졌고 찌그러졌고 이런 표면들 때문에 아름답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어마어마했죠. 너무 이슈가 됐던 작품이라 실제 그 작품을 보러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도 많았었어요. 실제 추락한 비행기에 엔진을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뭐 실제 형태가 약간 꽃 같기도 하고 그 엔진 프로펠러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그런 흉흉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슈를 만들었죠. 이거 나 강남 사거리를 지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호소들을 실제로 미술관에 굉장히 포스코 미술관이 있거든요. 미술관 센터 안에 미술관에 굉장히 많은 호소들을 했고 그것들이 접수가 돼서 프랭크 스텔라는 실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옮겨도 좋다라고까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측하고 너네들이 이 나라에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티스트와 전문가 그룹분들이 한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아니다,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룹하고 아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면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가 계속 오고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는 대표적인 그 스틸이라는 철강 회사의 아이콘도 되고 그리고 강남역 대치동 사거리를 지나면 그 반짝반짝 밤에는 전등도 들어오고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 작품도 생명과 같아서 공공의 장소에 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 있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쯤에서 환기되는 거는 사실은 공공미술은 공공성과 장소성이다. 그리고 그걸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큰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7억짜리인 줄 알았으면 사실 저도 그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사진으로라도 한번 꼭 남길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슬쩍 이 작가님 쪽을 봤어요. 근데 17억이 사라졌다, 보물 취급받았다라고 하실 때 또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잘 그 사람들 속에 잘 융화가 돼서 또 사랑받는 작품으로 또 성장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미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역사가 좀 궁금해지는데 공공미술의 시작점 어디로 보면 좀 좋을까요? To wage a war against the emergency, as great as the power that would be given to me if we were in fact invaded by a foreign foe. 글쎄요, 사실은 뭐 어느 기준이냐의 문제이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마 그 미국에서 시작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1929년 이제 세계 공황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초토화되는 시즌이 됐죠. 그래서 1933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빈곤한 예술가들에게 뭔가 그 살게 해주는 뭔가 동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화가들에게 벽화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돈이죠. 예, 예, 돈을 좀 나눠주면서 생계를 좀 보장해주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두 가지가 이슈가 됐었죠. 국가가 예술가들을 위해서 어떤 고용 정책을 마련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협업으로 벽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뭔가 새로운 타입이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타입이 만들어졌고 아마도 뉴딜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없었다면 저희가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그 멕시코의 화가를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은 거는 사실 좀 사람들의 삶이 좀 피폐해지고 빈곤하면 그런 예술 작품들은 사실 뒷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가난한데 사실 예술가들은 예술을 창출한다는 것이 어떤 생산과 직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이 판매되고 또는 또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후원해주고 이런 방식의 생계 시스템이었었는데 모두 다 가난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더욱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예술은 죽일 수 없고 예술가들은 살려야 되겠고 하니 이제 만들어낸 정책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두 가지, 그러니까 벽화라고 하는 협업 체계의 예술이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 그리고 국가가 예술가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그런 핵심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훌륭한 작품을 얻고 또 작가들은 일자리를 얻고 또 시민들은 좀 저렴하게 예술을 좀 밖에서 향유할 볼 수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얻고 네. 그렇죠.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그 공공미술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공공미술이 좀 활성화된 데는 그만큼의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승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소녀상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oday is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one Wall Street firm is marking the occasion by placing this statue. 이제 2017년에 아주 이 작은 소녀상이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크리스틴 비스발이라는 이 작가가 뉴욕 맨해튼시와 함께 두려움 없는 소녀상이라는 작품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독특하게도 기존의 월스트리트가 이제 대공황을 이제 견뎠던, 극복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돌진하는 황소상이라는 황소의 모습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월스트리트 하면 그 황소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황소상을 마주보는 곳에 작은 소녀가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작가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작가는 이제 증권사가 있는 그 월스트리트에 아무래도 이제 남성 중심적인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해 있었고 이제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이걸 당당하게 맞서는 여성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이런 경제 활동을 독려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또한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 이 조각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계획되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장해서 1년간 이제 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Is quite important. The most famous girl in all of New York City. Fearless girl. 겁없는 소녀란 이름의 La niña sin miedo. People young and old are flocking to her. The fearless girl on Wall Street has already made a lasting impression. It's the hottest selfie in town still. As she's become a social media phenomenon.
물론 이 작품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도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거군요. 사실 발상은 되게 기발하잖아요. 네. 그 작품의 위치만으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건데 저는 우리 이승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황소상과 마주보는 곳에 그 소녀상을 위치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참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런 작품은 어떤 논란이 있었을까요? 이제 대부분의 공공미술 작품들이 이제 받는 의견처럼 보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독특하게도 그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그 원리였던 그 기존에 설치된 작품의 작가 분의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작품을 설치했을 때 그 의미가 약간은 퇴색되거나 변형되고 왜곡된다라는 그런 이제 염려로 인해서 그 작품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를 했다고 해요. 사실 돌진하는 황소상의 작가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작품 맞은편에 대립하는 어떤 무언가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새로 생긴 작품 때문에 제 작품이 나쁘게 해석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억울하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 하나 때문에 새로운 작품 하나 때문에 완전 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작품에 이렇게 논란이 많았음에도 결국엔 이 작품을 전시하는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뭐 긍정적으로 봤던 뉴욕시의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사실 두 작품 모두가 조명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했고 이런 여성들의 유리천장 같은 이런 당시에 이슈화되었던 그런 메시지까지 같이 공론화되고 그래서 또 뉴욕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런 계기가 되면서 뉴욕시는 오히려 이 작품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is quite important. The most famous girl in all of New York City. Ponte Infieles girl. 겁없는 소녀란 이름의 La niña sin miedo. People young and old are flocking to her. The fearless girl on Wall Street has already made a lasting impression. It's the hottest selfie.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이어서 또 작가님께서 또 다른 작품을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네. 저는 너무 제가 팬이라고 할까 이 작가분의 안소니 곰리라는 그 영국의 정말 대단한 스타 작가분이신데요. 전 이 작가분을 존경하게 된 계기는 그 영국의 게이츠헤드라는 이제 지역에 설치된 북방의 천사라는 작품이에요. 일단 이미지만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규모도 높이가 2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고 그 또 하나 제가 감동했던 부분은 그 여기가 이제 영국의 옛날 탄광으로 이제 번성했던 도시가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면서 탄광업이 쇠퇴하면서 굉장히 침체되고 인구가 계속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망해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가장 큰 반발이 그랬어요. 이 지역 자체가 너무 살기 힘든데 그 돈으로 이제 먹지도 못하는 작품에 돈을 써야 되냐 그런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모든 부분을 다 자금적인 부분들을 다 공개하고 이해시키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작품이 설치가 됐어요. 근데 이 작품이 대단한 거는 이 작가의 어떤 그 작업 스타일도 충분히 녹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어떤 마찰을 최소화했다는 거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노력했다는 거 8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설치까지 8년이요? 걸렸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작품을 작가가 디자인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기술자, 자원들이 충분히 투입이 돼서 같이 작업을 했다는 거, 참여를 했다는 거죠.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신혼 웨딩 촬영지로도 유명할 정도로 지금은 이 작품 하나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부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작품 하나로 뭐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또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그 정도 시간 투자할 만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작품 하나에 17억 하면은 큰 돈이다. 옛날이기도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도시를 재생시키는데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 거죠. 네. 가성비가 좋았다.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창출될 그런 가치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외국의 좀 긍정적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공미술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작품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박남희 선생님께서 좀. 그러게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이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시기에 공공미술의 성격이 될 만한 작품이 이제 오윤 선생님의 그 구운 벽돌로 만든 그 벽이라고 하는 그 을지로의 한 그 상업은행 건물에 벽을 만들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아, 본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시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전통이 뭐냐 또는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 이런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꺼내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 장소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의도를 갖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작품의 성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업이 본인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작은 벽돌 공장을 하나 만들었었고 친구들하고 만들어서 함께 그 친구들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을지로라고 하는 그 장소성 그리고 본인의 친구들과 당시에 한국 미술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다 투영을 해서 만들었던 그 벽이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낀 게 우리 참 저렇게 우리 작가님께서 점잖게 차분하게 앉아 계시지만 아까 쉬는 시간에 이분 얘기는 다시 해야 된다. 이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 선생님 작품이 소개가 된다는 거 굉장히 반가웠던 이유가 사실 제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 이제 재료 같은 걸 사러 을지로 종로 쪽을 많이 다녀요. 근데 다니면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작품을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 포장마차들 그런 노점상들 위로 이제 살짝 보이는 거를 몇 번 봤는데 너무 작품이 좋았어요. 좋은 작품은 이렇게 티가 나는 거야. 가려져 있어도 이게 진짜 좋은 공공미술이 아닌가.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작품이 테라코타 진흙을 구워서 만든 작품인데 굉장히 상태가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좀 때도 묻고 했지만은 너무 이렇게 그게 좋아 보였어요. 잘 어우러지는 시간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의 일부가 된 공공미술의 기원이 됐던 작품이었고 오윤 선생님이 지금 작고하셔서 안 계시지만 한국미술에서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대중 그리고 공공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항상 배려하고 만들어놨던 예술적 세계가 그냥 작품으로 딱 우제로 만들어져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그게 이론이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술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점을 찍어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미 있습니다. 74년에 만들어졌지만 저희로서는 공공미술이라는 단어 자체도 90년대 후반에 등장을 하고 2000년대 가서야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보자면 한 20년 앞서서 약간의 그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남겨 놓으신 그 족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86년, 88년 저희가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면서 국가적인 그 과제로서 좋은 공공의 환경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저희에게는 이제
본격적인 공공미술의 이제 개막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6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이 이제 빈곤을 벗어나서 개발도상국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개발도상국 상황에 있었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80년대 이제 두 개의 큰 국제 행사를 만들면서 그 조성의 붐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계인들에게 좀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미술 작품을 세웠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했죠. 네. 왜냐하면 올림픽 스테디움도 필요했고 실제로 선수들이 와서 자야 될 공간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해야 되는 스테디움들, 체육관들이 필요했고 그 체육관들과 함께 더불어서 조각공원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하드웨어가 구축되면서 아름다운 조형물도 같이 등장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이제 86년, 88년 두 개의 큰 국제적인 행사가 줬던 어떤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좀 대기업 앞에서 이런 공공미술 작품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대기업. 네, 네. 대기업.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국가가 사실 국가 주도형이긴 하지만 법적인 장치가 없었다면 대기업도 아마 그렇게 먼저 나서기에는 좀 힘든 구조였을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업 앞에서나 대기업 앞에서나 아파트 단지에서 이 공공조형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법 때문인데요. 이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혹은 증축하는 건축물에는 1%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의무인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권장사항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70년대에. 네. 이제 권장사항으로 규정이 되었다가 최근에 점차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발전되면서 이제 의무사항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게 됐습니다. 와, 건물을 세워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계속 미술 작품을 그 건설사나 민간이나 또 공공기관에서도 건물 지을 때 많이 하거든요. 준공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 작품이 설치가 이거 돼야지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건 일반적인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거. 1950년도에 프랑스에서 이제 퍼센트법, 1%법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초기에 출발을 했고요. 그게 이제 조금 진화해서 미국에서 이제 미술품 장식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의 형태를 우리나라의 어떤 조건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무엇보다 건축주가 이제 공공미술 비용을 내야 하다 보니까 건축주나 작가 모두에게 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오너분들, 건축주 혹은 이제 다수의 어떤 조합 그런 분들이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작품, 건물 앞에 있는 작품들은 사실 허가를 받기 위한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라서 정말 비용도 그냥 최소로 정말 조그맣게 해서 구석이 안 보이는데 왜냐면 출입에 방해가 된다거나 뭐 나무 한 그루 심을 때 나무가 더 좋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작품이 웬만한 빌딩 앞에는 다 있어요. 뭐 최소한 5, 6천부터 시작해서 작품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있는데 우리가 많이 못 봤던 거는 그렇게 정말 볼품없이 한쪽에 그냥 이렇게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가 아닌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1년에는 또 용어도 변경을 한다면서요. 아마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건축물의 약간 장식적인 요소로서 공공미술을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미술 작품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서 독립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좀 존중을 하는 그러한 용어의 변경에서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참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게 사랑받기도 쉽고 또 미움받기도 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을 했지만 또 그 사랑이 식어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 이승민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공공적인 공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한 작품을 바라보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7년에 이슈가 되었던 슈즈트리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서울역 광장인 서울로 7017이라는 것을 개장하면서 그 기념으로 이 작품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3만 켤레의 헌 신발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아니 그럼 3만 켤레의 사람들이 직접 신던 신발로 네, 맞습니다. 건가요? 아무래도 작가는 그걸 헌 신발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의미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서울역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라든지 발자국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이런 헌신발이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 작품의 의미를 이제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부정적으로 이런 헌신발에서 나는 뭐 이제 냄새라든지 그러니까요. 혹은 이게 이제 3만 켤레나 이렇게 뭉쳐 있다 보니까 보는 분들 중에선 이것을 약간 불쾌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역 광장에 설치됐던 슈즈트리는 최근 수십 년을 통틀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미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비평 대신 별점만을 얻고 9일 만에 사라졌다. 먼저 도심 한가운데 이런 쓰레기를 투척할 수 있는 작가의 배포 또는 만용의 경의를 표한다. 시민들이 이것을 쓰레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군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광화문 이순신과 세종대왕처럼 위인상 혹은 포항과메기, 영덕대게, 금산 인삼, 청양고추처럼 곧잘 웃음의 소재로 저올락하는 지방특산품 조형물 같은 무색무취한 공공미술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에 상반된 의견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이 주는 사실 메시지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공미술이 이제 꼭 아름다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 한 열흘간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 기간 대비 많은 예산이 들었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도 과연 공공미술은 굳이 또 영구적이어야만 하는가? 사실 우리가 건물을 쓸 때도 그리고 어떠한 것을 짓더라도 그것이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 낡아가기 마련인데 과연 영구적인 공공미술이 가능한지 그걸 염두에 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질문들이 좀 오고 갈 수 있었던 좀 미술계에 있어서 화두가 됐던 그러한 이제 이슈가 됐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참 이런 방송에서 드리기 좀 못하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모든 지자체들이 너무나 그 한 20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한 우리 지자체는 이런 생산품, 특산품이 있어 또는 이런 지역이 우리의 이런 명소를 널리 알려야 돼. 그래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런 그 조형물을 세운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자체 이제 단체장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 재임 기간에 꼭 그런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좀 조속히 만들어졌던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과거가 남겨준 숙제를 이제 미래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미술을 도심 속 문화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아시스가 우리 곁에 항상 있다 보면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이 오아시스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중함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공미술이 우리의 일상에서 다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도심 속 예술들이 있구나. 네. 이거를 제거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거 굉장히 새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같은 그 벽에 있었던 오윤 선생님의 그 전돌 벽화처럼 그런 벽화라든지 굉장히 일상적인데 저희의 눈들을 되게 다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공부를 주입식으로 뭘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술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이 되다 보면 스스로 우리가 예술한테서 위안도 받고 그리고 저희의 안목도 사실 높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일반 대중들이 이 예술이 없는 거리에서 만약에 살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누렸던, 그러니까 예술을 봤던, 그 예술을 미술관에서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된다면 상당 부분은 그동안에 누렸던 예술적 안목의 정화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상력도 많이 자극받지 못할 것 같고,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실 때 표정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파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승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예종의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또 서울 공공미술 자문단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안규철 선생님이 공간에 민망한 조형물을 넣느니 차라리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시민들에겐 더 유익하다라는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거는 너무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을 사실 오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말을 천천히 좀 곱씹어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맥락 없이 놓여져 있는 이런 거대한 조형물 덩어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비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공공미술은 누구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고 또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작가님께서 이 멘트를 저는 비유적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떤 차라리 나무를 하나 심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발주처나 조합 혹은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조경하시는 분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왜냐면 작품을 설치하러 오면은 거의 모든 공사가 끝날 때쯤이니까 다 비교가 되잖아요.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조악할 수도 있고 너무 난해할 수도 있고 혐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수 있는 게 이런 조경수 중에서 비싼 건 수억 원짜리도 있어요. 엄청 멋있게 금강송 같은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짜리 나무도 있기 때문에 작품이 그런 나무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작품이 하나 있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작품을 준비를 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 장소성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사실 작가의 예술 그리고 이제 작품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는 그런 미적 감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 또한 아마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은 작가 또한 이런 공공성 같은 것들을 고민해보고 자신의 이런 예술적인 철학 이런 것과 같이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보태서 아까 공공미술이 사라진다면이라는 가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굳이 나무가 아닌 미술 작품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공공미술의 목적이 우리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굳이 찾아가야만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본다면 사실 길거리에 이런 공공미술들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미술을 어느 특정 공간에 가서만 봐야 하는 그러다 보면 일상과 이제 미술이 점점 괴리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점차 장벽이 높아지고 그럼 이게 단순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삶에서 미술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좀 이렇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얘기하신 대로 너무 삭막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미술 작품이 미술관에만 있는 시절은 많이 지난 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SNS에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만 봐도 그 공공미술 작품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공공미술이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공공미술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요. 슬기로운 예술톡 공공미술 이야기 1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예술섬, 우리 제주의 공공미술에 대해 알아볼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